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잊혔던 진실을 향해 나아간 우리의 문화유산이 마침내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과 초강대국의 정치적 이해 속에서 사라질 뻔한 역사의 조각이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엘리 마크스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주로 인도, 유럽 언어와 문자 시스템이 문맹 퇴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특히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맹을 줄일 수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러던 중 그 과정에서 저는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시아 언어를 연구할 때마다 중국어와 일본어만 집중했던 제 좁은 시야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어는 그저 아시아 언어 연구의 부록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언어라면 중국어와 일본어가 첫 번째로 떠올랐고 한국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실질적 힘을 가진 문자라면 한자를 먼저 떠올렸고 그 다음이 가나였어요. 그런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건 의회 도서관에서 일하는 친구 헤더 나타샤 덕분이었는데 어느 날 헤더가 저에게 연락해서 이건 꼭 봐야 한다며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의회 도서관 깊숙한 서고에서 발견한 미군정 시절 비밀 보고서라는데 처음엔 그저 오래된 문서 하나 더 발견한 것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진출했을 때 작성한 언어 정책 관련 보고서였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문맹 퇴치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라고요. 세계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초격차 기술이라는 듯한 표현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라면 왜 우리 같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좀 더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왜 언어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 학자들이 우리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세계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알파벳이 가장 진보된 문자 체계라고 자신했던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보고서의 내용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탄탄한 근거와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의 문해율이 다른 어떤 문자 시스템보다 빠르게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왜 지금까지 묻혀 있었는지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주류 언어학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지도요.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라는 선진국 세계를 이끄는 나라의 학자로서 제가 눈앞에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헤더에게 이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건 뭔가 오류가 있거나 과장된 보고서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언어학계는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세밀하게 연구할 계획을 가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도 없던 이 문자에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좁은 시각 때문에 잘못 판단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이 보고서의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학문적 양심을 가진 연구자로서 그리고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말이죠. 지난 몇 년간 제가 진행해온 문자 시스템과 문맹 퇴치 상관관계 연구는 사실 제 학문적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늘 알파벳과 같은 라틴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해력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미군정 보고서를 발견한 후부터 저는 밤낮으로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 영어로는 행굴이라고 표기되는 이 문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찾아봤습니다. 재밌게도 이 단어의 영문 표기법에도 역사가 있더군요. 한국 정부의 공식 표기법에 따르면 HANGUL의 알파벳 E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만 영어권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글 알파벳 E가 없이 표기해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대기업 이름 삼성이나 현대처럼 학문적 정확성보다 익숙함과 인지도가 우선시된 경우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글에 대해 알아볼수록 점점 더 의문이 깊어졌는데요. 정말 이렇게 뛰어난 문자 체계가 있었는데 왜 언어학계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지 제 의문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은퇴한 교육부 국장 에이단 번스였습니다. 에이단은 예전에 아시아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미국의 교육 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이단의 사무실은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수십 년간 모아온 각종 자료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언어 관련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에이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이단은 자신도 한때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글이 문맹 퇴치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의 교육 방식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와 정책 기반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은 무시당했다고 했어요.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라는 이유로 또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에이단은 서류 상자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고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면서 저는 그 순간 문자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영어나 라틴 알파벳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글은 실제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소리를 낼 때 사람의 입과 혀, 목구멍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관찰해서 자음의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순하면서도 철학적인 구조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문자는 그저 아름답고 과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글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된 문자라는 점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공감의 결정체라고 느꼈어요. 또한 세계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철저히 계획되고 설계된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자료를 읽어보니 한글 창제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요. 일부는 세종대왕이 순전히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의견은 통치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반이라 불리던 당시 지배층에게도 한글이 유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한글의 가장 큰 목적은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의 연구였는데 노마 히데키는 한글의 글자 모양이 극도로 단순하게 설계된 이유가 붓과 종이 같은 고급 필기구를 사령편이 안 되는 평민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노마 히데키는 심지어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백성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낙서하듯 그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이 서구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요? 에이단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에이단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가 한때 스탠퍼드를 포함한 여러 유명 대학의 교수 회의에 이 연구 결과를 회람했지만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수들이 그건 특수 사례일 뿐이라거나 문자라는 건 효율성 외에도 문화적 품격이 중요하다며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에 아시아 문자는 흥미롭긴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우리 서구학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에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정말 한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직접 한국인 학자들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책과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문화적 맥락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또한 조만간 언어학과에서 중요한 세미나가 있을 거라며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A단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는데 지금까지의 제 연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편향성이 어떻게 학문적 시야를 좁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동시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대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자 체계를 제대로 연구한다면 문맹 퇴치에 관한 제 연구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이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자로서 세계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A단과의 만남 이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도쿄대학교에서 온 미우라 교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동아시아 문자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고 각자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최근 발견한 미군정 보고서와 한글의 효율성에 관한 제 의견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미우라 교수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미우라 교수는 한글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현대 한글은 사실 일본이 다듬고 보급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위해 문자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조선어 교재와 몇몇 역사적 문서들이었어요. 순간 강의실 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A단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서구학자들이 미우라 교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우라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고 오구라 신페이라는 일본 학자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현대 한글 체계는 사실상 일본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감히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미우라 교수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역사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보는데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들을 보니 미우라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 역사 기록을 보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조선 교육령은 점차 조선어 교육을 축소했고 결국에는 완전히 폐지했으며 해방 직전인 1944년의 조선인 문맹률은 무려 70%에 달했다는 역사적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80%가 넘는 곳도 많았어요. 이는 미우라 교수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한글 연구를 주도한 조선어 학회 구성원들이 일본 총독부에 의해 탄압받았다는 기록이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연구하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으며 일본 총독부는 한글 상용화 연구가 독립을 위한 내란죄라는 논리로 학자들을 탄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어요. 왜 미우라 교수 같은 저명한 학자가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학문이란 것이 진실 추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문적 기반의 근거로 미우라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찾은 역사적 자료들을 첨부하며 어떻게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고 몇 시간 후 미우라 교수의 답장이 왔어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언어학 세미나에서 한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이 소식이 학과 내에 퍼지자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미우라 교수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계 학자들 대부분이 미우라 교수의 편을 들었고 심지어 미국 학자들 중에서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학문적 진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미국 역시 이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받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 토론을 위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학문에 대한 제 자세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였는지 아니면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제가 속한 학계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공개 토론을 통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었죠. 미우라 교수와의 논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A단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바로 스탠퍼드 언어학부의 한국계 미국인 조교수 제니퍼 리였습니다. A단은 제니퍼가 한글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학자라며 이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제니퍼는 빛나는 명석함과 따스한 미소를 지닌 젊은 학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니퍼 리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시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제 상황을 설명하자 제니퍼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오직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효율성과 논리성이 좋은 문자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니퍼 리는 제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담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는 특별했어요. 서양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와 한글의 특성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국어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예로 들면서 영어와 비교해 그 차이점을 알려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에도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고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 깊은 뜻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체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제니퍼 리는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와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영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you라고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말투가 달라진다고 말했고 이는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이 외국인인 제게 훨씬 와닿았어요. 제니퍼 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한국 전쟁을 겪은 할머니가 어떻게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왔는지 그 과정에서 밥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생존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삼촌이 한국식 조직 문화, 즉 정과 팀워크로 어떻게 직장 동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제게는 교과서 설명보다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어에게서 정의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는 이 개념을 외국인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비슷한 개념들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과 따뜻함을 의미하는데 이 감정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자 언어 표현의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자 제니퍼 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연구실에 있는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제니퍼 리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진짜 목적에 관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제니퍼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서양의 문자 발전사와 비교하며 설명해줘서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제니퍼리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도 보여주었는데 한글 서예 작품들과 현대 디자인에 활용된 한글의 심미적 가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는 한글이 인간의 육체적 특성을 반영한 문자라는 증거였어요. 제니퍼리는 이런 개념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파벳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는데 그 방식이 정말 명쾌하고 와닿았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글 낮자의 조합 원리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모여 단어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제니퍼리는 이를 서양 철학 개념과 비교하면서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천지인 삼재의 철학적 원리가 문자 체계에 녹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서양학자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어서 훨씬 와닿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글이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것은 효율성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제니퍼리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제 학문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까지 저는 언어를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언어가 그 이상의 것, 즉 문화와 정서, 역사와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맹 퇴치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문자가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에이단이 제니퍼리를 소개해준 것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제니퍼리와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으며 미우라 교수와의 공개 토론이 이제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여정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제니퍼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우라 교수와의 토론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토론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메인 강당에는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자리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미우라 교수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미우라 교수는 여전히 한글의 일본 기원서를 주장하며 현대 한글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든 것이고 한글은 주시경 등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정리했어요. 한글은 현대 한글 맞춤법에서 쓰이는 자모를 말하고 훈민정음은 옛 한글을 포함한 모든 한글 자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시경을 위시한 한글학자가 정립한 것은 한글 자체가 아니라 띄어쓰기, 분철법, 아래아 폐지 등의 한국어 맞춤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맞춤법이란 어떠한 언어를 문자로 옮기는 규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언어에 맞춰 문자의 사용법을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를 정립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외형적으로도 훈민정음과 현대 한글은 거의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글자는 원래 곡선적 모습이 없는 완벽한 좌우 대칭 문자였고 일부 획을 쓰는 방식이 현재와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고어 문헌을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훈민정음과 한글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자와 언어를 혼동하는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한글로 I am a boy를 쓰고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의미를 해석시켰는데 못 해석하니 이건 한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공감의 숨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현대 맞춤법과 맞춤법의 현대 한글은 주시경 등이 정립한 것으로서 이는 언어적인 측면이며 문자 자체를 정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한글은 엄연히 세종대왕이 정립한 문자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글 보급을 도왔다는 미우라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역사적 기록으로 오히려 일본 총독부가 한글 사용을 제한하고 문맹퇴치 운동을 탄압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해방 직전인 1944년에 조선인 문맹률이 70%에 달했다는 사실과 조선어 학회 사건을 통해 일본이 한글 연구자들을 탄압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역사적 증거들과 논리적 분석 앞에서 미우라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넘어선 문화적, 인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제 발표에 감명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우라 교수를 지지했던 몇몇 교수들도 한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진실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제니퍼 리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지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석,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깨달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제니퍼 리와 함께 문화적 언어 교육 커리큘럼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는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이해하는 방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서구 학계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눈이 좁았던 거조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제언어학회에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교훈은 제 학문적 여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의 발표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교훈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 메시지에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발표를 계기로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지금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다문화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글을 비롯한 비서구권 문자 체계의 가치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뜨겁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앞으로의 계획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글의 철학적 원리와 그것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학문적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역사적 유적지들을 방문하며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니퍼 리는 이미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문화적 언어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교육이에요.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여정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언어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한글의 가치, 그리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를 때가 많죠. 강대국들의 학문적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가려질 뻔했던 진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 역사와 철학이 담긴 그릇이라는 깨달음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속에 담긴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